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모시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난대응 대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7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이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분위기예요. 사실 10일 날 굉장히 경북도 비가 많이 왔고요. 요즘 현장 방문이 잦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공직에 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걸 가장 큰 업무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공무원들과 회의할 때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일이 우리 가장 큰 업무다. 늘 강조하기 때문에 이번 장마에 대비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날은 이미 비가 한 300mm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와도 산사태 나고 홍수가 나면 하천이 범람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실국장들을 다 파견해가지고 현장 점검을 하고 저도 밤늦게까지 거기서 회의를 하고 또 새벽 일찍 나와서 또 현장 점검했는 거를 상황실에서 그 가면 다 상황실에 가면 어디에 몇 미리, 어디에 몇 미리, 어디에 나무가 쓰러졌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현장 점검을 하고 그래 함으로써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피해가 적었습니다. 작년에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신지 오늘 복장도 좀 전투태세처럼 보시고 운동화도 착용하셨더라고요. 저는 원래 평상시에도 운동화 신고 다니고요. 네, 그러시군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경북도 지난해 예천이나 영주, 봉화 등에서 피해가 컸었잖아요. 작년에는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래 500년 만에 오는 그런 비가 왔다 이래가지고 이틀 만에 500mm가 오는 것도 있었고요. 전혀 대비가 안 된 지역, 쉽게 말하면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정해져가 있는데 정해지지 않는 곳에서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비가 오늘 100mm, 200mm 왔다. 그러면 200mm 이상 왔는 지역은 다 산사태 위험 지역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왜 피해가 컸는지 원인 분석을 하셨을 거고요. 그 자체 진단 결과도 나오셨을 텐데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작년에 피해가 컸는 것은 우선에 비가 갑자기 폭우가 많이 쏟아진 이유가 제일 큰 이유고요. 한 500mm가 이틀 만에 왔으니까 이걸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산사태가 나는 거는 비가 이미 200mm, 300mm 와서 산이 100% 함수, 물을 잔뜩 머물고 있는데 조금만 더 와도 그때 나무가 하나 쓰러지면서 바위가 미끄러지면은 거기 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산사태로 이어지는데 왜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이 났느냐. 거기에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최선의 일이다. 이래서 원래는 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마을 순찰대를 만들어서 어서 대피하이소 이래 됐는데 마을 순찰대와 어둡기 전에 서둘러 대피하자. 그렇기 때문에 날이 밝을 때 다 대피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대피했을 때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대피를 전부 마을 주민을 경로당이나 마을 해관에 모셨는데 거기서 만약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사고 나면은 그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마을 해관이나 대피 장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큰 사고가 났는 문경, 예천, 봉화, 영주 이 4개 지역은 행안부하고 상의해서 이 대피 시설을 완전히 벼락을 치고 지진이 나더라도 안 무너지는 그런 시설로 만들자. 이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그런 지역으로 대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새롭게 그 시설을 만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피했는데 사고 나는 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피하는 것이고 미리 대피하는 것인데 대피했을 때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래서 저들은 어서 대피하이소 하면서 대피 시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이런 준비를 철저히 했었습니다. 일단 이제 어서 대피하이소가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군요. 마가 마을 순찰대, 경상북도의 마을 순찰대가 5,038명으로 조직해 놨습니다. 그거는 이통장, 그다음에 자원봉사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새마을 이런 봉사단들, 그다음에
방재단이 있습니다. 이래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 예. 이런 분들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또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38명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비가 많이 온다 이러면은 이미 동네마다 다니면서 어른들을 모시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대피하고 있으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네. 내가 50년 동안 여기 살아도 아무 사고 없었다.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럴 나가려고 경우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경찰을 동원합니다. 네. 그 안 경찰까지. 나가려고 하니까 네. 경찰을 모시고 가서 네. 그래도 경찰 말은 좀 듣습니다. 네. 저도 직접 가서 나갑시다 하는데 도지사님도 직접 가서 제가 설득하시나요? 설득하러 네. 가도 50년 동안 살아도 아무 사고 없었다. 안 나가겠다 이게. 그럼 또 도지사님이 어떻게 끌고 나오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합니까? 경찰 네. 다시 경찰관하고 경찰을 같이 투입? 네. 들어가서 네. 모시고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산불 났는데 안동 지역에서 산불이 났었는데 불이 산에서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두 대피시키고 경찰들 모시고 대피시켰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자기 집에 불탈까 싶어서 그 수도에 바가지 들고 네. 불 끌려고 대기하고 있고 뒷마당에 네네.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하니까 아버지 산소 지키러 갔다. 그 아버지 상황, 그 산소. 급박한 상황에. 네. 그래 아버지 산소 불탈까 싶어서 네. 그런 이제 효심도 좋지만은 그래서 그분을 경찰관이 올라가서 모시고 옵니다. 아, 그래서 그만큼 어르신네들은 자기 그 몸보다도 네. 뭐 집을 지키고 산소를 지켜야 된다. 네.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경북도의 경찰분들은 정말 바쁘시겠어요. 예. 그래서 마련한 경북형 재난 대응 대책 예. 7대 분야 큰 틀에서 일단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럼 뭐 중점적으로 지켜야 될 때 원래는 작년에 사고 났는 지역, 그렇게 23년도에 산사태가 났는 지역에 아무래도 좀 허술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뭐 복구는 하긴 했지만은 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경주 토암산, 불국산인 토암산 뒤에가 굉장히 좀 위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사전에 산림청하고 점검도 많이 했지만 만약에 세계 문화유산인데 불국사가 무슨 사고가 있고 석굴암이 사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뭐 사전 점검도 하고 특별히 젊은 분들이 올라가서 미리 대비를 좀 많이 했고요. 또 경주에 왕산 저수지라고 있는데 그것도 그 전에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냉천에 작년도 포항 제철도 터지고 했었잖아요. 그 포항 제철에 물이 그렇죠. 막 들어오고 했는데 네네. 그 지역 냉천이 아직 공사가 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사고가 많이 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했다. 그럼 그 지역에 CCTV도 설치가 돼 있나요? 아 그렇죠. CCTV도 네. 하고 또 22년도에 울진에 산불이 나가지고 열흘 동안 탔었습니다. 네. 그래서 산불 났는 지역이 아직 완전히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도 점검하고 뭐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은 울릉도 거북바위가 무너졌었어요. 그때 무너졌었죠. 그 텔레비도 네.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지역 점검하고 그래서 한 7군데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미리 대비를 했다 이런 네. 말씀. 예. 그러면 산사태가 나기 전에 예. 산사태가 날 것 같다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판단하시나요? 산사태 위험 지역, 취약 지역은 경상북도가 5,945군데 됐는데 지금 좀 더 많이 늘렸습니다. 많이 늘려서 왜냐하면은 이게 산사태 위험 지역에 물이 왔을 때 위험하다 이걸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올리고 또 거기 문제가 산 주인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 하면은 산에 만약에 팔고 사고 거래할 때 위험하다 이러면 거래가 잘 안 그럴 수 있죠.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강제 조항으로 하자. 어떻게 위험 지역을 본인한테 물어보고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이런 산사태 위험 지역 체크리스트 물론 다 있고 지정하는 방법도 좀 바꾸자. 이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최근에 주민 대피 협의체 구축을 하셨죠? 예. 예. 이 과잉 대피 모델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장마가 특징이 야간에 비가 많이 옵니다. 야간에. 그래서 야간에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야간에 비가 오고 또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산간 지역이 많고 야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대책을 중점적으로 만들고 대부분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네요. 그렇죠. 거동이 좀 취약계층이고 불편하시고. 취약지역이고 네.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취약시간, 네. 취약지역, 취약시간, 계층. 취약계층 네.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전 대피 이런 것들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막 얻고 나오고 이래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 어서 대피하이소 이래가 네. 마을 순찬 때 동네마다 다 만들어놨고요. 어서 어둡기 전에 네. 서둘러 대피합시다. 네. 여기에 이제 마 어서 대피하이소. 그런 어떤 사람들이냐 취약 지역, 네. 취약 시간, 밤에 그걸 대비해야 된다. 네. 고령층. 마 어서 대피하이소. 예, 마 어서 네, 귀에 대피하이소. 착착 붙습니다. 예, 예. 아, 그런데요. 호우 못지않게 또 중요한 부분이 예. 이 폭염. 예. 폭염도 굉장히 재난재해로 예, 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일단 오늘 음. 굉장히 더워요. 예, 경북 예. 지역도. 그리고 올 여름 예. 아예 이제 폭염 집중 대응 기간을 정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예. 네. 폭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대구, 경북이 가장 더웠잖아요. 그런데 전국이 똑같아졌습니다, 이제는. 네. 전국이 어디가 더 더운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달라지고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 했는데 원래 뭐 서울이 벚꽃이 먼저 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일이네요. 네. 대학이 서울부터 먼저 망하나 네, 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폭염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적으로 대피하는 방법이 거의 같을 거예요. 네. 우리 대피 시설도 많이 만들고 대피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대피하는데. ETF는 상시 대응 구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재난안전실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에 TF팀이 다 만들어져 있고 중요한 것은 시군과 함께 우리 TF를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지사님, 음.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좀 인명 피해가 좀 있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지요? 폭염에 대해서는 작년에 뭐 그렇게 폭염으로 사망했다든지 이런 피해는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났고요. 그 폭염에 대비해서는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재난 방송도 많이 하고 폭염에 때는 낮에 일을 못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조금만 더 하자 이럴 때가 있거든요. 특히 반일을 하시다가 반일 이렇게, 하다가 네. 조금만 더 하자, 요것만 한 걸만 더 메고 가겠다 이래다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동네 방송을 통해서 오늘은 폭염이 예상되니까 반일을 아침 몇 시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고 대비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조금씩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것도 마을 순찰대를 하려고 해서 네네. 폭염이 예상되면은 미리 시간을 조절해서 오전 일찍 일을 하고 낮 시간에 일을 못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사망 사고가 좀 있었고, 농기계 사고도 있었고, 또 60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이 이런 예. 사고에 굉장히 취약하네요. 예. 네. 작년에 농기계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래 폭염 이래 사고 났는 게 한 39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세 많은 어른들이 농기계 사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폭염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이 여기 대비해서는 사전에 교육하고 저는 이제 우리 농촌에서 80세 어르신들이 경운기 모는 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경운기 사고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고령화된 분이 농사를 안 짓고 소득을 올리는 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네. 대전환이라고 네. 한 마을 앞에 있는 논밭을 다 지주들이 내 공동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주가 주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른들은 나는 땅만 내놓으면은 여기 어떤 농사를 짓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돈은 1.5배 드리겠다. 작년에 돈 벌었는 거에 1.5배. 그 계약을 해서 우리 문경시 영순면에 110헥타면은 33만 평 되는데 이 논밭을 다 지주들은 땅을 주주 형태로 1.5배를 드리고 농사를 청년 4명이 다 짓습니다. 농사를. 그러면 거기 집에 있는 지주들은 땅 주인들은 가끔씩 공동 영농할 때
뭐 감자를 심는데 감자를 씨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공동 작업하고 네. 하루 나오면 한 9만 원 드립니다. 9만 원. 그래가 농사를 지으니까 그 벼농사를 주로 지었는데 벼농사 안 짓고 양파 심고 콩 심고 그다음에 감자 심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모작이 되거든요. 하니까 농사가 한 3배 이상 나왔어요. 벼농사 짓는 거에 3배 이상. 네. 그런데 이분들이 1.5배 약속을 했는데 2배를 드렸어요. 2배.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너무 좋아하죠. 네. 2배 드리고 자기들은 9만 원씩 받는 일을 한 30일 내지 35일. 그것도 한 270만 원 벌고. 그리고 나머지 1배 나오는 거는 영농비로 쓰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는 연세 많은 분이 내가 경운기 몰고 가다 사고 날 일도 없고 네. 나는 가끔 나가서 소일거리로 논물 일하시는 대는데 거죠? 좀 네. 그 저 밭 관리할 때 좀 봐주고 비닐 포장 같은 거 같이 좀 들어줘. 아주 작은 일들 그 보탬을 하고. 그런데 1.5배 받으려고 하다가 또 돈이 많이 벌려가지고 2배를 주고. 그래 내년 더 발전하면은 한 5배까지 벌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배를 줍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농림부 장관이 오셨어요. 그 이걸 모범 사례다. 그래서 전국을 이래 바꾸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벼농사가 과잉 생산이 돼서 쌀값 뭐 지불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일정 이상 되면은 나라 국가에서 사줘라 쌀을. 그런데 쌀을 지금 우리나라 한 72만 헥타 농사를 짓고 있는데 10% 정도 과잉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10% 미만만 떨어뜨리면 쌀 과잉 될 일도 없고 쌀값이 안정되고 또 농민들 소득은 많이 올라가고. 소득은 보장하고 네. 사고의 위험은 줄이고. 그래서 이것이 네. 대통령까지 보고되어서 네. 대통령께서 이게 아주 모범 사례다. 네.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를 해라. 이래 했기 때문에 아까 농기구 사고로 돌아가신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줄어들죠. 네네. 이런 식으로 다 바꾸면은 뭐 80 노인이 70대 후반 노인들이 그 경운기 몰고 다닐 일도 없고.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 제가 왜 농촌이 도시 근로자보다 못 사느냐. 도시 근로자하고 농촌하고는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농촌은 더 열심히 할지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니까. 저녁 늦게 가자고. 네. 근로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도시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 있지만 이들은 52시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왜 도시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게 되느냐. 그래서 농사 짓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농업 대전환으로 했는데 그래서 경상북도가 모범을 보이고 충청남도 뭐 이런 데서 공부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래 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농기계 사고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는데 네네. 앞으로 농기계 사고 없는 또 폭염에 나가서 일하는 그 노인들이 없는 폭염 때 어른들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지주는 땅만 내놓고 젊은 청년들이 기계로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면 저는 이제 농촌도 다 바꿔준다. 어르신네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네네.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새롭게 바꾸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네, 예. 방금 이제 지사님이 쭉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농업 대전환 예.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이 다음 질문과 연관이 있어요. 예, 그래요. 사실 예. 이번에 그 경북도지사가 여러 가지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예. 스타디하면서 예. 느끼는 것이 예. 이제 인구 소멸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각종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경북도의 실제 인구 소멸 상황이 지금 어떤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인구 소멸이라는 말이 소멸 지역이다 이런 말이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소멸이라는 말 안 하고 창생 지역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우리도 소멸 지역이라고 하는 게 듣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사실 네. 소멸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인구가 줄어들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년에 0.7이 되는 거 보고 경북도 상황은 어떤가요? 경북은 0.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뭐 전국 평균 0.7이고 네. 우리는 0.87이고요. 전라남도가 0.97이고 그래서 우리도 1.0이 깨졌는 게 한 2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1.0은 유지했었는데 이상은 그래서 서울이 가장 아기를 적게 놓습니다. 서울이. 네.
그 0.72가 되는 거 보고 제가 이래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정책에 앞서서 저출생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TF도 만들고 조직도 저출생 전쟁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조직도. 저출생 전쟁 본부인가요? 본부. 예, 저출생 굉장히 본부. 비장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국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국 단위로. 네. 그리고 예산도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들이 추가 경정 예산을 하면서 추경을 하면서 1,100억이나 이 저출생 자금에 넣고 그리고 우리 이 나라 예산감만 안 된다. 그래서 국민 모금을 하자. 그래서 지금 모금도 한 35억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ARS 이 시청자께서는 ARS 하면은 인구기 때문에 060-700에 1988, 1988. 1988. 그거 하면 네. 만 원이 기부됩니다. 네. 060-700에 1988. 그러니까 많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화 만 원 기부되고 공동 모금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 자금을 많이 마련해서 전쟁의 대책을 잘 수립해야 된다. 저들이 강력하게 요청해가 국가에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우선에 만남이 잘 안 됩니다. 만남이. 남녀 간의 만남이 만남이 잘 안 됩니다. 네. 이 우리나라 30대가 반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남부터 주선해 줘야 된다. 그래서 청춘 동아리 하니까 이번에 저 취미 있는 클럽을 만들어 줬거든요. 우리가 자금을 좀 지원해 주고 네. 했더니 한 40%가 짝이 생기더라고요. 상당히 매칭률이 좋네요. 예, 40%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사람이 이미 짝지은 사람 만든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네. 그 나이 따라서 이렇게 공모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딱 심지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짝이 있을 수 없고 네.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또 솔로 마을이라고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어요. 솔로 마을이요? 그래서 혼자 사는 마을을 이제 막 솔로로 돌아서 살아보기.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주 관광지 거기에 솔로 마을 그 지금 12쌍을 뽑고 있거든요. 뽑고 있는데 네. 12쌍 그렇게 24명을 뽑아서 솔로 마을에 그 우리 예천 지역에서 금당시라고 있는데 거기서 며칠 지나고 또 울릉도 가서 3박 4일. 그러면 한 일주일간 이렇게 같이 생활해 보는 거예요. 네네. 하다 보면 그게 또 매칭이 될 거다. 네. 또 심지어 저는 크루즈 여행을 시켜주자. 크루즈 여행을. 그러면은 그 겨울에 되면 울릉도 가는 그 크루즈가 쉬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네네. 손님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쉬는다. 그러면 우리가 통째로 빌려서 거기에 여행 갈 사람, 크루즈 갈 사람을 공모를 해서 그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연령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들은 안 되겠죠. 지금은 42세 미만, 네. 20세 이상에서 42세 미만까지. 왜 42세, 44세 나도 가면 안 되느냐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42세 미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공모를 합니다. 그래 가서 그 4박 5일 같이 지내고 오면은 짝이 안 생기겠느냐. 네. 그러면 짝이 생겼다. 그러면 결혼하면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집 문제더라고요. 집 문제.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결혼을 한다고 신고하면 월세 들어가면은 월세를 지원해주고 네. 그다음에 전세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 소득에 따라서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소득에 따라서 네. 이자를 지원해준다. 아주 살기 대출을 했을 경우에. 대출 네. 아주 살기 어려운 사람은 한 1억까지는 5.5% 이자를 전액 다 지원해주고 좀 살기가 괜찮은 사람은 한 2% 3% 지원해주는. 그분들이 자녀를 낳으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 자녀를 낳으면 이것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네. 이게 나라에서 다 키워줘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자녀를 어린이집 보내기도 어린 나이, 0세, 갓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주로 요새 아파트에 많이 살거든요. 우리나라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 한 80% 됩니다. 아파트 1층을 다 우리가 매입해서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봐주는 거예요. 0세부터 초등학생.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다. 그러면 2,000세대가 산다. 거기에 아파트 1층을 우리가 한 곳을 매입을 해서
그게 0세 반, 0세, 그다음에 1세, 2세, 3세, 그다음에 3세에서 5세, 그다음에 5세 초등학생. 그러면 이런 반을 그게 만들어 놓는데. 그럼 도립형 어린이집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린이집. 그런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문가 선생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네. 0세에는 엄마가 보거나 선생님이 딱 그 애기 보는 사람이 정해져가 있어요. 여럿이 보면은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 봤다 저 사람 봤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0세에 보는 1세에 보는 선생님들은 우리 공직에 사무관 대우 그러니까 5급에 상대하는 대우를 해주자. 그러고 평생 직장으로 만들어주자. 아,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해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공무원으로 채용해도 되고 공무원 수준으로 해주자.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정된 분들이 아기를 봐야지 엄마 아빠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또 그 아파트 사는 분이 전업주부다. 전업주부도 아기 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요새 젊은 분들이 보면은 아기 하나 데리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그러면 그 전업주부도 아기를 그 맡겨 놓는 거예요. 1층에 가면 언제든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맡겨 놓으면은 자기는 그 가서 논다. 그 좀 쉬는 거죠. 카톡도 하고 좀 쉬면은 그 와서 있는 시간만큼 수당이 많지는 않지만 수당을 드리겠다. 또 그 1층에 경로당도 만들어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과거에 학교 선생님 했다, 유치원 선생님 했다, 뭐 또 뭐 보육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렇죠. 퇴직하신 분들 중에 관련 종사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테스트 해가지고 네. 와서 놀아라 이게 애들하고. 그럼 다시 제 직업을 갖게 그렇죠. 되시는 여 그런 오시면은 효과도 갖게 또 되는 거군요. 노는 시간만큼 수당 드리고. 네. 그러면은 공동체에서 아기를 키웁니다. 옛날에 마을에서 아기를 키우듯이 온 마을에서 아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들 학원 걱정 없고요. 굳이 또 학원 가려면 우리 저 돌봄하는 분들을 그 자원봉사 그리고 자율봉사단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학원도 데려다주고 그다음에 경찰들 통해서 주위에 순찰도 해주고 이래가 안전하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것을 모범을 보이면은 전국의 아버지 엄마들이 전혀 걱정 없이 애기 놓으면 맡겨 놓으면 자기 돈 하나도 안 들고 보육 우리가 다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전문가들이 그것도 전문가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학원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애들은 그저 어릴 때 놀아야 되거든요. 학원을 많이 보내게 이게 네. 학원을 뺑뺑 돌리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인재가 안 나옵니다. 네. 인재가. 저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앞에 운동장 만들어서 뛰어놀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런 그 모범 지역을 돌봄 특구 지역을 만들겠다. 돌봄 특구 지역을. 돌봄 특구 지역을 네. 만들겠다. 융합, 네. 융합해서 지금 돌봄 보는 게 가족부에서도 있고 뭐 행안부에서도 있고 여러 부처에서 산업부에서도 있고 다 방법이 있는데 그걸 특구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경북에서 모범을 보이는 이 특구 지역을 만들겠다. 그래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7월 달부터 한 4군데 정도 문을 열려고 합니다. 문을 열어서 저들이 하는 문제점이 뭔가 다 분석해서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어린이 천국을 어린이 육아 천국을 만드는 이런 지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시범 사업을 4곳에 네 곳에 하신다라는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전국으로 전파하시겠다라는 이제 원대한 꿈을 밝히셨습니다. 예. 자,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본 인프라 시설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병원, 예. 학교 이런 것들이죠. 예. 이제 이런 인프라 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의사들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같은 경상북도는 의사 수가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 의사 수를 정하니까 서울은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이 넘는데 우리는 1.4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상북도 의료원이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게 한 3군데 있습니다. 포항, 김천, 안동. 의사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이제 작은 의료원이 울진이 있고 청송이 있고 울릉이 있고 3군데 있는데 여기는 뭐 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의사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공공
의대, 국립대학 중에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을 하자. 저는 차제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일이거든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제복인 사람, 군인, 경찰, 소방 이분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자영업자로 만들어놨습니다. 자영업자로. 여도 공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는 다 그래 할 수는 없지만 그게 공공으로 만드는 게 의료원을 확충하는 거다. 우리 같이 도립의료원을 확충해서 거기에 잘 안 오려고 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내산소 이거는 우리 도에서 공공의료 나오는 의대생들을 여기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어디에 살더라도 저는 1시간 내에 모든 게 다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1시간 내에는. 네. 그래서 공공의대 나와서 지역 의료를 지키는. 네네. 그렇다고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네. 그것도 산업의료. 그 돈을 많이 벌고 희귀한 질병도 고치는 이런 또 큰 병원을 또 만들어서 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 사람이 잘 살게 되면은 우리나라 엄청 올 거예요. 또 한류 때문에도 오지만 그 의료 때문에도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또 먹이 살리는 이런 의료도 하고 네. 그래서 의료를 조금 구분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네네. 그래서 지역에 있어도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어야 되고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오지에 가면은 산부인과 하나도 없습니다. 산부인과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애기 놓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놓고 산부인과도 없이 그래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건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라에서. 네. 그래서 제가 경북에서 좀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의료를 대단히 확충하는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기 전에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음. 그 에이펙 개최 도시로 경주가 확정된 것을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에이펙 성공 개최를 위한 예. 각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끝났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그 에이펙은 이번에 인천, 제주, 경주가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경주가 된 이유는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마는 경주 자체의 경쟁력 때문에 되는 거다. 경주는 이미 1500년 전에 세계 4대 도시였습니다. 4대 도시가 언제냐면 그때 이제 장안, 지금은 시안인데 중국, 로마, 그 이스탄불 이 4대 도시였거든 경주와 함께. 그 4대 도시였고 1000년 동안 수도를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수도를 한 이런 도시가 잘 있느냐. 이런 도시가 지금 한류 때문에 관광객이 엄청 와야 되는데 알려지질 않아서 관광객이 안 옵니다. 국내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해외 관광객 80% 90%가 서울에 왔다 갑니다. 80%가 서울에 경기도 지역에 왔다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류로 인해서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경주를 알려서 또 우리나라 경주 인근에 포항제철이 있고 또 울산에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또 인근 구미에 전자산단 또 창원에 기계산단 이런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이유가 뭐냐 이런 산업이 있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노천박물관 경주가 아니냐. 노천박물관 한번 보고 가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느냐. 이게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또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한류를 더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것을 제가 충분히 선정에 설명을 했고 선정위원들도 거기에서 많이 호응을 해줘서 경주가 됐거든요. 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외교부하고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합니다. 자기들이 중심이고 우리는 지역에 온 사람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그 지금까지 어떤 대회보다도 더 잘해서 모범을 보이는 역대 최고의 대회를 만들어 보겠다. 네. 그게 저의 소감이고 그래서 벌써 추진 준비단을 다 발족을 했고 경상북도는 그래서 중앙에서도 만들 거고 경상북도와 경주가 함께해서 이 에이펙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지사님.
오늘 지사님 말씀을 예. 듣다 보니까 사실 1시간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은 말씀은 다음번에 하반기에 한 번 더 모시고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출연 허락하시는 거죠? 이 아이고 자리에서? 뭐 저는 네네. 언제든지 불러봐 주십시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모시고 말씀 예. 나눴습니다. 예. 지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